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집사람 선글라스를 썼더니 너무 여기가 좁아가지고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안경 맞추러 가면서 안경집에서 제일 싼 선글라스 어디 있냐고 여쭤보고 거기서 또 제가 좀 얼굴이 큽니다. 제 옆에서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작게 나오는데요. 얼굴도 좀 크고 해가지고 가장 큼직한 국산 선글라스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도수가 없다 보니까 이 화면이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네,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이 밖에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고 좋은 점은 있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지금 여기 화면을 보니까 화면이 약간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게 이 렌즈가 좀 안 좋은 건가 싶기도 하네요. 자, 오늘 지금 선글라스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시장이 그동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굵직굵직한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구글, 애플 동맹의 AI 칩 시장이 요동을 친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컴퓨터 그래픽 컨퍼런스에서 AI 시장 이끄는 두 거물이 첫 대담을 했다. 젠슨 황은 모두가 AI 비서를 가질 것이다. 저커버그는 오픈소스 중심 AI 재편, 폐쇄적 애플에 엿먹으라? 비난? 오호, 야.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했네요. 자, 지금 뭐 사진에서는 젠슨 황하고 저커버그가 마이크를 들고 아주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재킷을 바꿔 입고 브로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28일 미국 덴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컴퓨터 그래픽 컨퍼런스 시그래프 2024에 참석해서 서로 외투를 바꿔 입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진인데, 그렇네요. 젠슨 황의 그 가죽 자켓을 저커버그가 입고 있고, 젠슨 황은 저기가 지금 날씨가 좀 추운가요? 약간 가죽 자켓 약간 저걸 뭐라고 그러죠? 이 레자는 아니겠죠. 네, 그리고 털이 달린 그런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컴퓨터 그래픽 컨퍼런스 시그래프 2024가 열린 미국 덴버 콜로라도 컨벤션 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미래에는 AI 없이 어떤 업무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제가 덴버에서 이 파이낸스 석사 학위를 받았었습니다. 반갑네요. 덴버로 따지면 이 옛날에 골드러시 시절에 덴버에 가면요, 이 덴버를 마일 하이 시티라고 합니다. 그게 왜 마일 하이냐면요, 덴버라는 도시 자체가 1600km 고지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1600km니까 100마일이 160km잖아요. 그러면 1600m 고지에 있으니까 1600, 1000마일 상공에 있는 도시다 해가지고 마일 하이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가면요, 덴버에 가서 농구를 했다가 10분 딱 지나니까 전부 다 뻗었어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약간 저산소증 느끼고, 덴버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저기 강릉에 가면 옆에 대관령부터 이 태백산맥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강릉에서
이 대관령 쪽을 바라보는 느낌처럼 덴버에서 이 콜로라도 록 마운틴이라고 하죠. 이 로키 산맥을 쫙 보면 거대한, 거기는 뭐 이 대관령에 비할 게 못 되죠. 이 높이가 4,000m, 4,000m 이상 되는 이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덴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가 있거든요. 그 4,000m까지 산까지 이렇게 도로가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 도로를 타고 제일 끝까지 가다 보면 그 4,000m 이상에서 차에서 내려서 그런 뷰 포인트에서 사진 찍으려고 내리면 조금만 걸어도 진짜 약간 두통 증세도 오고 정말 저산소증이 확 느껴집니다. 아무튼 덴버에서 거기가 저희 어머니가 한번 와 보시거나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파랗냐고, 오늘 날씨가 참 좋다 하셨는데 한 달 내내 늘 파랗습니다. 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삼천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기사가 아니고 그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팝스타 공연을 방불케 한 수천 명의 함성 속에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이날 무대에 함께 섰다. AI 거품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두 빅테크 수장은 대담을 통해서 AI 기술 발전이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그래프 2024 기조 연설자로 나선 젠슨 황은 AI의 부작용 우려를 불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는 AI에 대한 가드레일 기술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쉽게 제어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AI 열풍이 데이터 센터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에는 생성형 AI는 그 자리에서 바로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오히려 아낄 수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젠슨 황은 세 번째 AI 파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오픈 AI의 챗GPT 등 선구자적인 기업들이 생성 AI 열풍이라는 첫 번째 파도를 일으켰고, 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무슨 파도, 웨이브,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어떤 반도체에 다 수요와 관련된 얘기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픈 AI, 챗GPT 등 이 선구자적인 기업들이 생성 AI 열풍, 이게 첫 번째 파도라 했고요. 여러 기업이 앞다퉈서 AI를 도입하며 두 번째 파도가 일었고, 자, 이제 세 번째 파도는 물리적 AI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게 뭐죠? 그는 AI를 생성하는 컴퓨터,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컴퓨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등 세 종류의 컴퓨터가 결합한 물리적 AI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을 했다.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AI를 생성하는 컴퓨터와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컴퓨터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등 이 세 종류의 컴퓨터가 결합한 물리적 AI 시대가 온다. 좀 어렵긴 한데 계속 읽어볼게요. 기조 연설 직후에는 젠슨 황과 저커버그 CEO는 대담을 통해서 AI 생태가 오픈 소스 AI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고요. 저커버그 CEO는 PC 운영체제에서는 오픈 소스에 가까웠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주도권을 잡았었고, 모바일에서는 폐쇄적 형태의 애플 iOS가 더 오랜 시간 주도권을 잡았다. 마이크로소프트 OS, 제가 89학번이니까요. 이 89년도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이때부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OS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긴 한데, 모바일 생태계로 넘어갔던 게 2007년 6월 달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였으니까요. 그죠? 87년에서 2007년 하면 20년 만에 PC에서 약간 모바일로 어떤 주도권이 이렇게 넘어왔다고 보면 2007년에서 20년 더해주면 2027년이네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제 AI 시장은 오픈소스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메타는 지난 23일 오픈AI, 구글과 달리, 오픈AI와 구글과는 달리 자사의 최신 AI 모델 라마 3.1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출시를 했고요. 하지만 현재 생성 AI 시장은 폐쇄적 AI가 주도하고 있는데, 메타 라마와 구글의 제미나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시장을 장악한 대부분 생성 AI 모델은 폐쇄적 형태다. 저커버그 CEO는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에 대해 돌발적으로 그냥 엿먹으라고 하고 싶다며 강도 높게 비판을 해 눈길을 끌었고요. 이어 우리는 후발주자라 오픈소스로 시작했지만 오픈소스인 덕분에 수많은 기업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었다며 결국 오픈소스 생태계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젠슨 황은 저커버그 CEO의 크리에이터 AI 비전을 높이 평가를 했고, 오픈소스 AI를 바탕으로 개개인이 자신만의 개성 있는 AI를 갖도록 한다는 게 메타의 목표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엔비디아의 GPU를 가장 많이 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메타였었죠. 그러니까 젠슨 황은 최대 고객인 거예요. 저커버그가. 그리고 젠슨 황의 마음속에는 메타 같은 곳에서 계속 자사의 GPU를 써주기를 좀 바랄 거고, 그죠? 지금 다른 데서는 우리가 직접 AI 반도체 우리가 만들어 버리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젠슨 황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인 저커버그와 이렇게 손잡고 같이 얼라이언스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까 그 젠슨 황이 얘기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 세 번째 파도가 뭘까라고 보면 결국은 자비스 같은 게 나오는 거다, 그죠? 네. 우리가 아이언맨에서 봤듯이 아이언맨 수트와 그 다음에 뭐든지 물어보면 바로바로 탁탁탁 대답을 해주는 이 자비스. 그는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돼서 완벽한 그런 어떤 아이언맨과 같은 그런 로봇이 탄생을 하는 그 단계로 지금 이제 세 번째 파도가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 조금만 좀 더 읽어볼게요. 이 주식은 항상 이 경쟁 구도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지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젠슨 황과 저커버그 손 잡은 날 애플 우린 구글 칩 썼다라고 또 엿먹으라는 얘기에 또 비슷한 반격을 했군요. 자, 애플이 29일 자사 AI 모델에 구글 AI 칩을 이용했다고 발표하면서 AI 반도체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엔비디아가 독점해온 AI 칩 시장에 커다란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하이닉스 등 관련 업체의 주가가 벌써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네, 하이닉스 최근의 주가의 하락이 요 영향이 또 좀 있죠.
애플은 이날 자사 리서치 블로그에다가 공개한 애플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 ARM 논문을 통해서 자사 AI 모델 학습에 구글 AI 칩을 사용했음을 시사했네요. 애플은 논문에서 ARM이 아니라 잘 안 보여가지고요. AFM이었네요. AFM 서버 모델을 클라우드 텐서 프로세스 유닛 TPU 클러스터로 학습시켰다고 했습니다. TPU 이런 것도 얼마 전에 막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돌아서면 좀 까먹습니다. AFM은 지난달 애플이 발표한 AI 시스템에 기반이 되는 AI 모델을, TPU는 구글이 AI 학습을 위해 자체 설계한 반도체를 말한다. 그렇군요. AFM은 애플이 발표한 AI 시스템에 기반이 되는 AI 모델이고, 그리고 TPU는 구글이 AI 학습을 위해 자체 설계한 반도체군요. 머신러닝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발된 TPU는 엔비디아 등이 제조하는 GPU보다 전력 효율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애플은 지난달 애플 인텔리전스가 작동되는 애플 클라우드 컴퓨터에 직접 설계한 M 시리즈 반도체를 쓴다고도 밝혔고요. 자, 외신들은 이번 발표가 엔비디아의 AI 칩 독점의 균열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이건 중요한 얘기다, 그죠? 엔비디아의 AI 칩 독점의 균열을 일으켰다. 애플이라는 빅테크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엔비디아의 칩 대신에 구글의 AI 칩을 선택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CNBC는 애플이 자체 AI 모델 훈련에 구글 AI 칩을 사용한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최첨단 AI 훈련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을 했고요. 최근 엔비디아 GPU 가격은 개당 3만에서 4만 달러에 달할 만큼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네, 마진이 있는 곳에 반드시 경쟁자는 탄생한다. 자,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기 위한 빅테크들의 합종 연행에도 속도가 붙었는데,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 AMD, 브로드컴, 시스코, HP 엔터프라이즈 등 8개 IT 기업이 결성한 울트라 가속기 링크가 대표 사례다. 그러네요. 이것도 신문일기에서 소개해드렸었죠. 자, 이 UA 울트라 가속기 UA 링크는 엔비디아의 AI 전용 통신 규격 NVLink에 대항하는 새로운 AI 가속기 표준을 올 3분기에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메타가 들어가 있다, 그죠? 개별 기업들도 자체 AI 칩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MS는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 마이아 100을 인텔의 1.8나노미터 파운드리로 양산하겠다고 예고를 하긴 했었죠. 네. 자, 엔비디아가 시총 1위가 된 게 한 달 전이었었나요? 네, 과거 시스코 사례랑도 비교를 하면서 계속 엔비디아의 시총이 지금은 거품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정말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 말고는 엔비디아가 그렇게 좋아요 하면서 막 뒤늦게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한 달 넘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또 생기고 있습니다. 140불 갔다가 어제 110불 때도 이제 깨졌죠. 깨졌는데 뭐 우리가 엔비디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쿠다라는 또 생태계가 있잖아요. 자, 이 쿠다라는 생태계 없이도 다른 기업들이 이런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그걸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 부분이 관건일 건데, 어쨌든 그동안에 뭐 주가는 좀 너무 비쌌던 건 사실입니다. 네, PR 40배 넘어가고,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뭐 60%대가 나오는데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있잖아요. 2018년도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팡 기업들의 투자 때문에 그때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었고요. 삼성전자가 워낙 그 원가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그때 삼성전자는 한 70%까지 영업이익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의 60, 70 나왔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이번에 나왔던 60%대 영업이익하고 비슷한데,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네, 그런 슈퍼 울트라 사이클이 왔다라고 해서 그런 영업이익이 계속 한 3년, 4년, 5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구글 CEO가 그랬었나요? 이 AI 쪽에 대한 투자는 오버 캐패시티가 약간 부족한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 덜 투자해가지고 맞게 되는 위험보다는 오히려 약간 오버해서 과잉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덜 위험하다는 거죠. 그 말에도 핵심이 있어요. 오버해서 너무 투자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99년도 말에 Y2K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전 세계가 과잉 투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잉 투자를 합리화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약간 오버해서 투자하고 있구나 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걱정이죠. 최근 이제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거 경기가 하드랜딩이 오는 거 아닌가. 저도 뭐 하루에도 12번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봐야 되죠. 자, 경기 한파 닥친다. 생산 인력 줄이는 미국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침체에 대비하는 미국 기업들, 인플레 장기화에 고금리 강달러. 자, 제조 PMI가 10개월간 경기 위축 국면에 계속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 가격 올 들어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팬데믹 후에 불었던 제조업 붐이 식고 있습니다. 레저용 차와 가전 2분기 매출은 또 감소를 하고 있고요. 디어 등 농기계 업체 수천 명을 감원했다고 합니다. 네, 농슬라라고 그러죠. 농기계 업종의 테슬라, 농슬라라고 하는 존 디어 기업이 수천 명을 감원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 제조기업들이 경기 둔화에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는데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가 고금리 달러화 강세 등이 겹치면서 실적 둔화가 예상되면서다. 자동차, 농기계, 가전업체 등은 연말까지 경영 환경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일부 기업은 이미 이에 대비해서 생산량과 출하량을 줄이고 인력 감축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최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등 주요 기술주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제조업황까지 둔화하면서 뉴욕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던 제조업체 붐이 식어가고 있다는 제목으로 낸 기사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요. 레저용 차량 제조업체 폴라리스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조정 주당 순이익이 1.38달러로 시장 예상치 2.25달러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매출은 12% 감소한 19억 달러로 이 또한 시장 예상치 21억 달러를 밑돌았고요. 마이크 스피천 폴라리스 CEO는 2분기에는 고금리, 인플레이션, 점점 신중해지는 딜러와 소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대표 가전업체 월풀은 2분기 매출이 39억 9천만 달러를 올리는데 그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네요. 짐 피터스 월풀 CFO는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지쳤다면서 냉장고와 세탁기를 신제품으로 바꾸려는 재량 구매자 수요가 약했다고 설명했다. 예, 우리가 경기 소비재를 얘기할 때 consumer discretionary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discretionary라는 게 재량이라는 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하시네요. 일부 기업은 이게 경기 소비재가 이 필수 소비재랑 약간 구분돼서 하잖아요. 필수 소비재는 뭐죠? 소비자의 재량이 없는 거죠. 네. 그냥 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기본적인 필수 소비재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그런 필수 소비자와 이번에 내가 TV를 바꿀까 말까, 자동차를 바꿀까 말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재량, consumer discretionary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기업은 생산량과 인력 감축을 시작했고요. 세계 최대 농기계 업체 디어는 지난해 11월 이후 생산직 근로자 2,100여 명을 감원했습니다. 경쟁업체 에그코 역시 지난 6월에 연말까지 전 세계 사업장 인력의 6%, 약 800명을 줄일 것으로 밝혔고요. 제조업체 경기가 둔화하면서 철강 가격도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자동차, 기계, 가전 등에 널리 쓰이는 열간 아변 코일 강판 가격은 올해 한때 톤당 1,100달러를 넘어섰지만 이날 기준 664달러까지 하락을 했네요. 올해 한때 1,100달러를 넘어섰었는데 664달러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네. 자, 미국 피닉스의 철강 알루미늄 유통업체 플렉 글로벌 메탈스의 제레미 플렉 CEO는 철강 구매자들이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구매량을 적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조업 지수도 지금 둔화 조짐인데요. 제조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경기 지표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지수인 ISM은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 ISM PMI라고 하죠. 이 PMI가 6월 48.5로 전달 48.7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고요. 이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아래면 경기 위축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로이터가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PMI가 49.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미국 제조업 PMI가 3개월째 50을 밑돌았고 3월을 제외하면 20개월 중에서 지금 19개월간을 계속 경기 위축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19개월간 요 경기 위축 요 부분은 기사 다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까먹지 말아야 될 건데 시장에서는 지난 분기 GDP 증가율이 2.8%로 시장 예상치를 웃돈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반박도 적지 않고요. 지난주 발표되기 시작한 2분기 기업 실적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가 정점을 찍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26일 공개된 미시간대의
7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6.4를 기록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자, 오스틴 굴즈비 이 시카고 연방 총재는 일부 기업이 팬데믹 기간에 급격한 매출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소비자들이 팬데믹 이전 추세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아까 PMI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마지막에 팬데믹 기간에 급격한 매출 증가에서 그때 돈도 많이 풀어주고, 그죠? 주가도 올랐고, 집값도 오르기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 페드가 22년도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했다면, 네, 주가도 높고, 뭐, 돈도 많이 풀려 있고, 금리도 낮고, 그러면서 굉장한, 이 경기 과열 양상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열 양상이 조짐이 보이자 허겁지겁, 예, 제롬 파월이 금리를 막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5.5까지 올려놓았던 거죠. 그러면서 22년도에 한번 이렇게 확 눌러주고 그 눌러준 여파가 일파만파로 전 세계에 이제 퍼지면서 상당한 경기 위축 현상을 가져왔죠, 이미. 그래서 PMI가 19개월이면 거의 2년이잖아요. 예, 그렇게 낮은 상황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MI 제가 한 매크로 지표 한 3개 정도를 본다고 했잖아요. ISM 제조 PMI, 그리고 차이나 PPI,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 예, 거기다 뭐 환율도 가끔씩 보고 하긴 하는데 그 3가지를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 3가지 지표를 반드시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시장이 고점 치고 꺾였을 때 있잖아요. 21년도에 6월 달에 수출 증감률이 고점 치고 꺾였고 그때 또 고점을 쳤던 게 이 ISM 제조 PMI거든요. 그때 제조 PMI가 거의 65 근처에서 몇 달간 이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상당히 좋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꺾였었고 지금은 19개월간 경기 위축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그 1년 동안에 약간 경기 과열 현상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걸 22년도에 급격하게 더 과열로 가는 현상을 꽉 잡아주는 바람에 주가도 급락을 했고, 빅테크 기업도 뭐 70%씩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웰스 이펙트가 다 날아갔던 거죠. 네, 뭐 주식으로 터지고 있는데 뭔, 과소비를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눌러졌기 때문에 어떤 분이 2023년에 하드 랜딩 온다고 하면서 뭐 나스닥 7천 뭐 등등 얘기했을 때도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기업들의 과잉 투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뿌려줬던 돈을 쓰면서 나타난 그 현상은 없어졌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그 소비를 억제하면서 낮춘 이 주가 하락이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타났던 현상처럼 되지는 않을 거고 2008년과 같은 그런 금융위기도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기업의 과잉 생산 투자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과잉 투자가 있었냐 없었냐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PMI거든요. 구매 관리자잖아요. Purchase 매니저한테 설베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19개월 동안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높았으니까 그러면서 투자를 억제했던 거죠. 반면에 이 킹달러 시대에 돈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AI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또 쫓아가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허겁지겁 막 돈을 썼던 거고 다른 데서는 뭐 개인의 소비가 최근에 아까 뭐 개인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했잖아요. 개인의 소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 중앙일보 포럼에서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돈을 누가 쓰느냐 어느 기업이 돈을 잘 벌 건가는
지금 돈을 누가 쓰고 있냐를 보면 보인다 했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누가 돈을 썼죠? 이 빅테크 기업들, 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썼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이거 뭐 전쟁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이 국방비에다가 뭐 투자할 필요 있어 하면서 소홀히 했던 자주국방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네 하면서 폴란드랑 루마니아 등등 국가들이 허겁지겁 국방비에다가 정부 지출이 나왔던 거잖아요. 정부가 또 돈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산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런데 개인 소비, 중국 소비 완전히 꽝이었었죠. 미국 소비, 미국의 럭셔리가 많이 팔렸나 보면 최근에 미국 소비나 우리나라 수출주 보면 화장품도 그죠? 저가 화장품, 가성비 좋은 화장품. 그리고 라면이 뭐 아주 럭셔리한 음식 아니잖아요. 네, 라면인데 재밌고 맛있네. 네, 그러면서 삼양 불닭볶음면이 날라갔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소비가 위축된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면 그동안에 고금리에 시달리던 개인의 소비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다시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하드 랜딩이 이제 드디어 온다라고 우려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경기 한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히 경기 한파 아닐 것 같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경기 한파가 닥치면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되면서 코스피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한파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자, 이제 기업 뉴스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게임 체인저 기대감 폭발에 위기에도 3조 파격 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동안에 한 1년 내내 2차전지 관련된 기사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다음에 주도주는 조금 2차전지 쪽에 셀 메이커는 아마 SDI가 될 것 같고, 그전에는 저희가 2차전지 2020년도 1월 살 때는 LG화학이었거든요. LG화학 과감하게 많이 샀었는데 이번에 2차전지 모멘텀이 시작되면 셀 메이커에서는 SDI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근데 아직은 뭐 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구도. 자, SDI 게임 체인저 배터리 양산 1년 앞당긴다. 뭔가를 계속 미루는 거는 나쁜 소식이고, 그죠? 뭔가를 앞당긴다라는 얘기는 좋은 소식이죠. 자, 내년 초 출시 투자 가속 페달. 경쟁사 투자 속도 조절에도 올해 투자 계획 예정대로 진행한다. 최윤호 미래 위한 중요한 기회다. 자, SDI가 전기차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투자 속도를 늦추지 않기로 했고요. 다른 배터리 기업들과는 다른 행보인데, 자, ESS용 배터리, 편광필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덕분에 상대적으로 전기차 캐즘에도 투자를 이어갈 체력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SDI는 기존에 2170 지름이 21mm 그리고 높이가 70인데 이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이 크고 생산 단가가 저렴한 지름 46mm 46파이라고 하죠. 46파이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양산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네, 뭐 4680 이게 개발이 어렵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히려 생산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와 짓고 있는 합작 공장도 당초 계획보다 빠른 올 4분기에 조기 가동하기로 했네요. 다른 데는 정말 늦추고 있는데
자, SDI는 30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 약 3조 원의 투자를 집행했고요. 향후 중장기 투자 계획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 헝가리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스텔란티스와의 미국 합작 공장 양산 시점도 예정보다 당기기로 했다. LG엔솔, SK온 등 대다수 배터리 기업이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공장 가동 시점을 늦추는 것과 대비된다. 차세대 배터리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27년 양상 목표인 전고체 배터리는 5개 자동차 업체에 샘플을 넘겨서 테스트하고 있네요. 쏨 미카엘 SDI 부사장은 고객사가 전고체 배터리 성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생산 라인 투자 계획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을 했다. 예, 전고체가 좋긴 한데 얼마나 이 마진을 남기는가, 예,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죠? 그 부분에서도 좀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자,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46파이 원통령 배터리 양산 시기는 26년에서 1년 앞당겼고 전기 스쿠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먼저 공급해서 상품성을 검증한 뒤에 전기차용 제품을 내놓기로 했다네요. 46파이 배터리는 현재 주력인 2170 배터리보다 용량이 크고 생산 단가가 싸다는 점에서 배터리 시장을 뒤흔들 만한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저렴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는 기존 목표대로 26년 ESS용 제품부터 양산할 계획이고 전기차용 LFP 제품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앨런 머스크가 보면요,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도 이 전기차 관련해서 아까 오픈소스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소스를 공개하면서 전체 이 전기차 시장이 빨리 침투가 되도록 했었고요. 4680을 하는 이유도 배터리 단가를 자꾸 낮춰야 지금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이 보조금이 나중에 다 끊긴 상황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4680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이제 공을 들였던 거고요. 이제 이 46파이 배터리가 1년 정도 앞당겨서 SDI에서는 양산된다고 하니까 드디어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원가가 더 낮아지면서 전기차가 이 캐전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경쟁력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SDI가 투자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나은 경영 실적이 자리 잡고 있는데 SDI 2분기 매출이 4조 4,500억인데 영업이익이 2,800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38% 감소는 하긴 했는데요. LG엔솔이 1,953억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 AMPC라고 하는 보조금 제외하면 2,525억 적자였거든요. SK온도 4천억대 적자를 낸 거에 비해서 양호한 실적을 낸 거죠. SDI 실적이 둔화한 것은 주요 고객사인 BMW하고 폭스바겐, 아우디 등이 전기차를 많이 못 판 탓이고요. 전동 공구에 쓰이는 원통형 배터리 판매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버팀목이 된 건 ESS용 배터리와 편광 필름 등이었는데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이 넥스트에라 에너지와 1조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앞둔 만큼 ESS 실적은 한층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SDI는 그동안 LG엔솔과 SK온에 비해서 생산 설비 투자에 신중했고요. 배터리 시장에 불이 붙은 2년 전만 해도 투자를 늦췄다가 시장을 빼앗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캐점이 오자 오히려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최윤호 SDI 사장은 하반기 환경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했다. 작년에 그 SDI가 뭐 작년뿐만 아니라 한 최근 2, 3년 동안에 LG엔솔이라든지 SK온이 그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거에 비해서 SDI가 SK온한테도 따라잡히는 캐파 수준으로 그죠? 그런 상황인데도 왜 이래 투자에 소극적이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저는 과거에 이 태양광 시장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뭐 태양광하고 2차전지랑 제가 비교를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 태양광 때도 보면 당시에 2007년도 그때 우리나라 펀드 열풍이 불면서 벌써 서프라임 모기지에 관한 워닝 시그널이 2007년 2월 달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M사 펀드 가입한다고 난리였었고요. 그때도 보면 태양광 주도주가 그때는 OCI 동양제철화학이었었죠. 그때 태양광만 한다고 하면 주가가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을 하겠다고 한화그룹이 뛰어들고 웅진그룹이 뛰어들고 또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양광을 진출한다라는 얘기로 주가가 오를 때 삼성전자 주주들이 되게 많이 볼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 수준이면 이 태양광에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실리콘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폴리실리콘 인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웨이퍼를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로도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데 왜 삼성그룹은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다는 발표를 안 하냐? 네, 이게 삼성전자 주주들이 얘기를 했던 건데 지나고 보니까 야 그래서 역시 삼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SDI가 되게 소극적이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과거 태양광 시장에 좀 소극적이었던 그런 삼성이 이번에도 맞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많은 지금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오버캐파니 이런 여러 가지 캐중 구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식 투자 이번에는 저쪽이야 하면서 막 몰려갔다가 거기에다가 돈 빌려가지고 막 투자했다가 지금 반대 매매 나오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에 반해서 현금을 마련해 놨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제 좀 사볼까 하는 약간 그런 모습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는 기사였습니다. 자, 계속 2차전지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지금 오히려 그때는 중국도 너무 과잉 투자를 하고 있었고 너무 난립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좀 투자하기가 너무 위험해 보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캐전 구간을 지나가면서 구조조정도 빠르게 되고 있고 그 다음 또 차세대 전기차의 침투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런 4680이라든지 나중에 전고체 이런 것들도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3파 상승이 올 수 있다라는 확신은 듭니다. 그 3파 상승의 또 주인공은 누가 되는지는 평소에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자동차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기아 중국 법인 8년 만에 흑자 신흥국 수출 전략 통했다라는 기사 있습니다. 이게 45분에 웬만하면 끊으려고 했는데 이거 계속 다시 늘어나네요. 중국 법인 사드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었죠. 중국 대신 동남아 동유럽을 공략하고 있고 2분기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자립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2017년이었죠. 이 사드 배치 보복 사태 이후
적자를 면치 못했던 기아 중국 법인이 8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등 신흥국으로 차량을 수출하는 전진 기지로 전략을 바꾼 것이 주요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17년에 2,300억, 18년에 634억, 19년에 3,100억 적자, 2020년 6,500억 적자, 21년에 7,400억 적자였다가 22년 5,500억 적자, 그리고 작년에 3,740억 적자였는데 24년 흑자, 올해 1분기 2분기에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네요. 기아 법인이 중국 법인은 중국 장쑤성 옌청에다가 2007년에 6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생산 능력 40만 대 규모 공장을 건설했었고요. 이후 증설을 통해서 현지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90만 대 규모로 끌어올렸었네요. 2016년에 중국에서만 65만 대를 판매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을 4,148억을 기록을 했었네요. 이 잘 나가던 기아가 사드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고 중국 소비자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퍼져나가면서 판매량이 급감했고 2017년에 36만 대로 급락을 했었군요. 이후 중국 법인이 7년 연속 계속 적자를 냈고 현지 공장 부지의 일부를 떼어내서 중국 자동차 기업에 장기 임대를 해주거나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지만 누적된 적자의 중국 법인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 원 가까이 불어났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아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 법인 공장을 수출 전진 기지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안 팔리는 중국 내수용 차량 대신에 수출용 물량을 라인에 배정해서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이었고 중국 내수용으로 주로 생산하던 전략 모델인 소형 세단 페가스 등 6종의 현지 생산 차량을 호주와 뉴질랜드, 태국 등으로 수출하기 시작했군요. 또 저렴한 LFP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최초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 EV5도 새로 선보였었네요. 기아 중국 법인의 수출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에 2만 6천 대에서 올 상반기에 7만 1천 대로 2배나 늘어났고요. 최근 새로 투입한 소형 SUV 소넷 등의 수출을 본격화하는 등 수출 차종을 늘리고 수출 지역도 다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우정 기아 부사장은 최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전략은 명확하다. 내수는 생존 모드로 내실 있게 하고 수출은 전진 기지화를 통해서 중국 외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했고요. 이어 앞으로 이를 통해서 중국 공장에 추가적인 증자를 한다거나 비용을 갉아먹는 방식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예정이다. 이 중국 법인이 항상 약간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잘 됐네요. 미국 유럽에서는 뭐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수출을 또 금지하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관세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보니까 동남아로 수출을 하는 그런 차량 생산을 주로 하는 그런 전략이다, 그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빅테크 주춤하자 미국 스몰캡 전환사채로 돈 몰린다인데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미 상장사 올 들어서 486억 불 발행. 우리나라만 전환사채 많이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3년 만에 최대라고 하고요. 어떤 기업들이 발행했나? 리프트, 스냅챗, 트립닷컴 등 중소형주가 앞다퉈서 CB 발행을 했고요. 투자자 중소형 CB 투자 러시인데 주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아도 만기까지 버티면 그래도 이자를 받아 매력이다.
요거 뭐 다 읽기는 그렇고요. 이 중소형사들이 CB를 발행하는데 이 CB나 BW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투자하는 걸 우리가 메자닌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 메자닌 투자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CB나 BW는 증권사한테 주관을 맡기면 증권사에서 이런 CB나 BW 이 메자닌 투자만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한테 연락을 가고 거기서 그냥 아도 쳐서 아니면 투자자 그룹을 모아서 딱 해버리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이 기회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CB 발행하는 기업하고는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고 그랬죠. CB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전환 사채니까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보고 주가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또 이게 리픽싱이 됩니다. 전환가가 조정이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수량을 받게 돼 있고 나중에 만기 전에만 주가가 올라오면 또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그러다가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만기 보장 수익률 하고 원금 받으면 됩니다. 자, CB 발행에 뛰어든 게 2020년, 21년 이후에 지금 3년 만에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그때와 다른 이유로 지금 CB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CB 발행하는 기업과 CB를 사들이려는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하고요. CB는 주식과 채권 특성을 모두 지닌 이 메자닌 상품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기 때문에 주식 상승기에는 주식으로 바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자, 페드가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차입 비용 절감으로 중소기업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소기업의 자금이 몰리면서 CB의 잠재적 수익률도 높아질 전망이 나온다라고 뭐 쭉 되어 있고요. 최근에 톱니가 소형주 중심의 러셀 지수가 다음 달에 15%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 CB를 투자해 놓으면 혹시 주가가 오르면 야 주식에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큰 돈 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돈이 몰린다는 거죠. 자, 이런 매력 때문에 매력이 부각되면서 올 들어 CB에 집중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에 3억 6,700만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CB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한 CB의 평균 금리가 연 2.6% 정도에 발행이 됐네요. 정크본드의 평균 금리, 이 하일드 금리가 8%에 비하면 아주 낮죠. 왜냐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지난 2월에 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가 29년 만기로 CB를 발행을 했고요. 네, 발행 금리는 0.625%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냅챗 모회사인 스냅도 7억 5천만 원어치 발행을 했고 발행 금리는 0.5%였다고 합니다. 예, 뭐 블라블라블라 읽어보고요. 알리바바, JD.com, 트립.com도 발행을 했군요. 예, 이런 게 발행할 때마다 주식 수가 향후에 늘어날 거기 때문에 EPS가 떨어지게 되고 주가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전환사채로 나중에 주식이 신규로 발행될 신주 물량까지 다 계산해서 EPS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Diluted EP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데 자, 이런 뮤추얼 펀드에 그러면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런 펀드가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드는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올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발행한 요 기업들 보니까 뭐 그렇게 주가가 오를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CB에 투자하는 메자닌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